피해야 하는 치과, 환자분들한테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비용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치아 건강 챙기지 않았을 때 관리가 안 되면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지지개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바른번 치과 대표원장 백승우라고 합니다. 피해야 하는 치과 내용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문을 딱 들어섰을 때 첫 번째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말고 직원들의 표정이나 응대가 좋지 않은 치과는 조금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진료 많이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절대로 치과의사 혼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기 마련이고, 기구를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데스크라고 부르는 환자분들 전화응대나 환자분들 오셨을 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이 삽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과에서 직원분들이랑 치과의사가 합이 잘 맞고 분위기가 좋은 치과는 환자분들한테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고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 준비가 잘 되면 긴장도도 떨어지게 되고 환자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서로 받는 스트레스를 환자한테 해소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피해야 하는 치과는 직원들의 표정과 응대가 좋지 않은 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내원했을 때만 대표원장이 보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직원들만 보이는 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료는 이제 대표원장이 환자분들을 진료 보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자분이 처음 왔을 때 이런저런 치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 설명을 들어보세요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원장님이 자리를 뜨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와서 비용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 진료부터는 대표원장이 아니신 분들이 계속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내렸던 대표원장님의 생각과 진료를 이어서 받게 되는 그 다른 원장님과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죠. 또 그 환자분이 치료가 진행되면서부터 어디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꼬일 수밖에 없어요. 치과 치료가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의과 진료랑은 다르게 손으로 우리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진료하는 사람의 철학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꼭 충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일을 빼야 되는 경우, 안 빼야 되는 경우, 대표원장이 와서 설명은 해놨지만 치료를 이어서 해주시는 원장님이 보시기엔 또 그게 아닐 수 있고 이제 의문점이 들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표원장님이 치료는 하지는 않고 환자분들 오셨을 때 이제 응대만 하는 치과는 지양해야 되는 치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대형 네트워크형 치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큰 치과, 대형 치과라고 해서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치과 크기가 크면 함께 일하시는 원장님들 수도 많게 되니까 분과별로 되게 다양한 전문의 원장님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치과 크기도 크면서 어디 지점 이렇게 해서 분점 형태로 나가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딸린 식구들이 많게 되고 치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예요. 그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치과들이 공정하게 쭉 경쟁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형 네트워크형 치과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치과 크기가 크면서 네트워크형 치과인 경우에는 이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은 피해야 될 치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연관된 내용인데 어떤 치료랑 관련해서 치료 비용이 터무니없이 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쌀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용을 환자분들이 내는 비용을 낮춰서 그 싼 수가를 보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환자분들을 봐야 되게 되고 약간은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인데 이제 광고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가격 자체, 표면적인 가격 자체는 되게 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수가 보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진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비용이 아니라 하나씩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가시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임플란트 35, 40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치과 광고거든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치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지는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피해야 하는 치과가 아니라 참 좋은 치과다라고 생각이 드는 치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료를 해주시는 대표 원장님 혹은 원장님과 주변의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좋고 응대가 좋은 치과, 그리고 처음 내원했을 때랑 내 치료가 마칠 때까지 한 원장님이 꾸준하게 계속 치료를 해주는 치과, 표면적으로 내비치는 가격이 아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이 있으면서 왜 내가 이런 치료를 이런 비용을 내고 받아야 되는지 정말 잘 설명을 잘 해주는 치과라고 하면 내 치아를 맡기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아 건강 챙기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충치랑 잇몸 질환이거든요. 건강을 챙기지 않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서 약간 강압적인 진료를 받아서 치과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아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 때 환자분들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엑스레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분은 30대 중반이세요. 일단은 치아 다 뿌리만 남은 게 많고 다 부러졌고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도 잇몸 뼈에 박혀있는 이 뿌리가 거의 짧거든요. 다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이게 30대 중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죠. 윗턱 사진도 지금 다 부러지고 치석도 있고 충치도 있고 아래 보면 더 심각하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저희 치과가 치과 무서워한다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처음부터 수면 진료 이런 걸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치과에서 충분히 적응을 하시면 그냥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수술 직전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수술 직전에 정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끝까지 무서워하셔갖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할 때 수면 진료는 하시긴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성인 될 때까지 영향을 미쳐서 충치도 생기고 잇몸 질환 생기고 이거 다 이렇게 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여자 환자분, 위 어금니가 다 빠졌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가 빠지면 우리 치아들은 마주하는 치아가 없으면 어느 한쪽에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아래 어금니들이 이렇게 다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방치를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가 빠졌다고 해서 여기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가 들어갔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솟구친 치아가 있게 되면 위에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잘 못 물리게 되거든요. 잘 안 물리게 되고 보철물이 잘 맞지가 않아서 멀쩡한 치아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과를 너무 무서워하시는 바람에 관리가 잘 안 됐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일 같지가 않은데 아버님이 처음에는 건강하셨어요. 치료를 막 생각하시던 와중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수술하시고 결국엔 요양병원을 가시게 됐거든요. 관리가 안 되죠. 요양병원에서는 이렇게 돼요. 또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이제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도 하나는 해놓으셨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고 위에 보면은 치아 다 뿌리만 남아 있고 아래도 살렸을 수 있는 치아는 거의 없고, 이 환자분도 뇌경색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환자분이 전라남도에서 저희 치과까지 오셨어요. 저희 치과가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해도 발치를 해준다는 걸 알고 오셨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 3번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정말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 입안에 뭔가 들어가는 횟수가 많은 건 좋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스테판 커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입안에 이제 우리 산도 측정하자. pH가 7 요 정도가 될 텐데 충치는 충치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산도가 높을수록 이제 충치가 발생하기가 쉽게 돼요. 그게 이제 크리티컬 pH라 그래가지고 pH가 5.5 정도보다 입안 pH가 내려가게 산성 환경이 되면 충치가 잘 생긴다. 그게 이제 이 스테판 커브의 핵심인데,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을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입안이 산성 환경으로 바뀌어서 pH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식 먹고 한번 떨어지고 점심 먹고 떨어지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입안에 뭔가 들어갈 때마다 입안의 산도가 떨어지죠. 산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충치가 정말 잘 생기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스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만 pH가 낮아지겠죠. 이 정도만 해도 건강한데 쓸데없이 입안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커피 먹고 간식도 먹고 마이쮸 먹고 뭐 새콤달콤 먹고 이러면 산성 환경으로 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치세균이 잘 사는 환경이 되고 그 산이 이제 우리 치아 범랑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치아를 망가뜨리는 무심코 하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입안에 뭔가를 자주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분 사진 좀 독특하죠? 치아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환자분 특징이 해바라기 씨를 까서 드세요. 견과류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이제 뭐 저속 노화 식단을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특히나 충치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 특히 뭐 금으로 된 인레이라고 했던지 딱딱한 견과류를 씹게 되면 이가 정말 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치료하는데 돈도 들어가게 되고 이가 깨지면은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딱딱한 견과류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치아가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한 데가 있어야 정상인데 누리끼리 한 게 다 나타나 있고 보이고 치료받던 것도 다 깨져 있죠. 어렸을 때 부산에 사셨는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육포를 엄청나게 드셨대요. 나이가 드셔도 그 딱딱한 육포의 그 식감을 잊지 못해서 딱딱한 거 드시다 보니까 치아가 전부 다 마모가 되고 치료받았던 부위도 다 깨지게 되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정말 많이 피하셔야 되고요. 치아가 보통 탈날 때 이렇게 돼서 오세요. 기존에 치료했던 크라운이 다 부러져서 오시거든요. 여기 이가 이렇게 머리가 심하게 다 부러지는 바람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남자들이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잘못 배워서 힘들면 이를 꽉 물어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를 꽉 무는 습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시는 환자분인데 앞니가 어떤가요? 적어도 치아 길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다 마모가 심한 상태로 오셨어요. 이거 치료를 하려면 일단은 치아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짧아진 치아 길이만큼 아래 치아가 다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보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위에서 본 사진인데 이가 다 마모가 됐어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성분은 거의 다 없어지고 안에 상아질이라고 하는 퍼석한 부분이 지금 다 보이는 것까지 마모가 됐고, 이 환자분은 교정 치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 치아 다 밑으로 내려놓고 앞니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크라운 치료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입안 관리를 잘 하려면 양치질이 필수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귀찮아서, 그다음에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다 건너뛰고 습한 데는 가글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글에 뭐 멘톨도 있고 청량감을 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원해서 그냥 그것만 하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입안에 사는 세균이 그 가글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양치질 하시고 가글 하는 거, 요걸 꼭 지켜주셔야 되고, 가글들 중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이 있습니다. 이 가글 정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헥사메딘은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술할 때 쓰는 살균 용액이에요. 그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입안에 있는 안 좋은 세균도 죽지만 건강한 세균들도 죽기 때문에 입안에 곰팡이가 펴요. 정상 세균들이 죽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음식 자주 먹는 거, 두 번째가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기, 이를 악무는 습관도 좀 피하셔야 되고, 꼭 가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실, 치간칫솔 먼저, 가글 나중에, 이 순서를 기억하셔서 하루 3번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건강하게 하는 좋은 습관은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시면 되거든요. 논문을 막 찾아봤더니 양치질을 먼저 하고 치실, 치간칫솔을 하는 것보다 치실, 치간칫솔을 먼저 해서 덩어리들을 다 빼야 우리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나 이런 성분들이 치아 표면에 잘 도달이 된대요. 그래서 좋은 습관 중에 가장 베스트는 치실, 치간칫솔 먼저 하시고 양치질 잘 하는 거. 마지막이 이 입안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해주는 치과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치과 자랑을 하나 해드리자면 저희 치과는 스케일링만 간단하게 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스케일링만 받으시고는 이 환자분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한 달 있다 약속을 넣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오셨을 때 저희 환자분들 이런 입안 사진 다 찍어서 어디에 치태가 있고 치석이 껴있는지 환자분한테 보여드려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다 해드린 다음부터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드려요. 한 달 있다 오셨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사진에 가까운지, 처음에 치태치석이 많이 낀 상태로 온 거랑 비슷한지를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나는 양치질 집에서 잘하는데 실제로 정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부분적으로 다시 청소를 해드리고 환자분이 2달 뒤에 오면 괜찮을지, 간격을 조금 더 벌려서 오셔도 괜찮을지를 저희가 결정해서 환자분한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6개월, 1년 해야 되냐고 질문하기보다 주기를 맞춰서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로 내원하시는 것도 내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습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시다가 정말 아플 때 아픈 거를 해결하고 치과에 오시지 않는, 결국에는 세균이 사는 집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제네시스를 사게 되는 돈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치료가 꼭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특징이 좀 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A1에 알파에 뼈의 식비용 베타가 올바른 진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치과 치료 비용 상승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년 분들 중에서 이제 치과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저희 어머님들 보시면은 한국인의 어머니상이 있잖아요. 참으시다가 정말 아플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시면 어금니 이제 다 썩고 부러지고 그래서 뿌리만 남은 치아들이 많고, 잇몸 자체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앞니 이런 데도 쭉 다 이렇게 정출돼서 이런 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안 사진을 먼저 보시면 위턱뼈 사진이거든요. 하랑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씹을 때 가장 중요한 큰 어금니랑 작은 어금니들 다 사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앞니에도 충치가 심하게 있습니다. 아래 치아 다 뿌리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원해 주시면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위아래 어금니가 물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어떻게 평소에 씹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맞춰가면서 보철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 참지 마시고 좀 내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참으셨는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치과 오셔갖고 하셨던 말씀이 그냥 아팠는데도 계속 참았다는 말만 하셨거든요. 치아가 하나씩 탈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꺼번에 다 탈이 한꺼번에 나셨을 텐데 적어도 수년간 참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들 제 특징을 조금 또 이렇게 추려보면은 참다 치과에 오세요. 그리고 아픈 거를 해결하고 다시 안 와요.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일이 계속 있으시고 바쁘기 때문에 치과를 안 오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이미 하고 오셨는데 이것도 임플란트를 하신 지 꽤 되셨어요. 근데 보철 머리가 완성이 일단은 안 됐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잇몸뼈가 다 녹아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지금 저희 치과에 오신 거는 왼쪽 아래 어금니 있는 데서 고름 나온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안 사진을 보면 여기 잇몸이 많이 부은 채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고름이 많이 찬 상태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고름이 많이 찬 곳에 마취를 해놓고 절개를 해서 안에 고름 찬 데다가 이제 플라스틱 관을 꼽아 놓고 안에 있는 고름을 계속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버님이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이 치아랑 아까 많이 흔들렸던 치아를 제가 치료가 꼭 필요하니 아버님 일정 맞춰서 잘 내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한 경우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딱 봐도 그냥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여기 어금니, 큰 어금니가 빠진 채로 또 오래되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금니가 쓰러졌고 사랑니도 심하게 충치가 있고, 여기 보면 작은 어금니가 쥐가 파먹듯이 이렇게 충치가 되게 심한 채로 대원을 하셨고, 여기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검정색 보이시죠? 밑으로 이제 충치 세균이 신경하고 혈관을 타고 쭉 감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뼈가 다 녹았고, 마찬가지로 얼굴 붓고 잇몸에서 고름이 난다는 주소를 또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게 잇몸 보시면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개구리 배처럼 똥똥하잖아요. 여기가 고름이 다 찬 거예요. 잇몸 절개를 했더니 용암처럼 고름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고름 빼는 거를 하면 통증도 빨리 해소가 되고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다행히 아버님이 신경치료까지는 하셨어요. 그런데 치과에 오시지 않는, 딱 정말 급한 치료만 하고 내원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한 치료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치료들이
주변 치아들로 파급이 되면서 점점 치료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 꼭 내셔갖고 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아 뿌리가 원인이 됐든 잇몸병이 원인이 됐든 방치하면 결국에는 발치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 임플란트로 가게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이 잇몸병이 심한 상태로 방치가 되면 간단하게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경우도 복잡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방치를 하게 되면 치과 치료는 제네시스를 사게 되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변 분들의 권유를 받고 치과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달이 내시는 비용은 많은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치료가 꼭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료가 안 해도 되는 치아들이 많은데 저희 치과에서는 절대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치아는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치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치료는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보험 소진을 위해서는 치과 내원하지 마시고 아프실 때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가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제 대형 치과, 그 다음에 그 대형 치과들도 서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치과로 지금 많이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방향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징이 좀 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지하고 또 병원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은 진료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치과의 원장님들보다는 원장님이 진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좀 특징으로는 우리 임플란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네트워크 치과들은 일반 치과에서 하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임플란트 한 개당 가격이 굉장히 싼 게 특징입니다. 크라운 치료 비용이 예를 들어 한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런 치과에서는 지금 임플란트 가격이 50만 원 밑으로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크라운 치료를 충분히 해도 되는 상황에 임플란트 비용이 더 싸니 충분히 살려서 쓸 수 있는 치아들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대형 네트워크 치과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든 이제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의 개당 가격은 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 안에 들어가 있는 나사 부분이 있고 이 뼈 안에 들어간 나사 부분과 이 씹는 데 도움을 주는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이 지대주, 어버트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분한테는 설명을 하죠. 임플란트 저희는 한 개에 얼마인데 환자분 잇몸 상태가 안 좋고 환자 맞춤용으로 이 부분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가격이 A1이었는데 A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게 되죠. 환자분이 그렇습니까? 나한테 맞추는 데가 좋네 하시다가 뼈가 얇으시니까 옆에 뼈 이식을 또 좀 하셔야 돼요 하면서 A1에 알파에 뼈 이식 비용 베타가 추가가 되면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를 환자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온 구조물만 써도 괜찮은지 환자 맞춤용으로 기공소랑 치과의사랑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치과의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가격을 싸게 해놓고 이거를 쓰니 돈을 더 내라 하는 거는 올바른 진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광고 막 뚝 뜰 거예요. 임플란트 35, 45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치과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여기 괜찮겠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이랑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필요한 가격은 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만 믿지는 마시고 직접 가셔서 상담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근 임플란트 트렌드, 예전에는 발치를 한 다음 이를 뽑은 다음에 발치한 곳에 뼈 이식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잇몸뼈에서 이가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치주인대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잇몸뼈가 조금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뽑은 자리에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이 뽑은 자리에 뼈 이식을 하기보다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뽑으셨다가
한 몇 년 그냥 지내셨는데 치과 와보면 정말 뼈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 처치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경우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여기 지금 예전에 신경치료 하셨던 치아가 이제 너무 아프고 불편하셔갖고 이제 결국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셨는데 40대 중반 이제 여성 환자분이신데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금이 같다고 말씀을 듣고 신경치료를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신경치료를 다 완료를 일단 하셨는데 계속 불편해하시고 신경치료하고 생긴 통증에 대해서 이제 병원이랑 말씀이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셔갖고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이를 빼야 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신뢰가 조금 안 되셨는지 저희 치과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이를 뽑고 예전에는 여기다가 다 뼈 이식을 좀 했어요. 저는 근데 결과가 동일하면 환자분들이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편한 치료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뼈 세포가 막 와서 기다리면 뼈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충분히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여기 뼈가 점점 차면서 이제 하얗게 되는 게 관찰이 돼요.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 CT 찍어가면서 이 시점쯤 되면 추가적인 처치 없이 임플란트를 쉽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이렇게 그냥 잘 꼬린이 되거든요. 잇몸의 절개나 봉합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술을 하게 되면 5분 정도면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편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편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는 발치하고 뼈 이식은 잘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마찬가지 한 50대 초반 환자분이세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잇몸 질환이 진행된 상태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치석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른쪽 아래 제일 끝에 보면 앞에 뿌리 쪽이 굉장히 까만색으로 진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발치를 권해드리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하면서 지켜봅시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잇몸 세균이 자리를 잡으면 잇몸 치료 같은 거 잘 반응을 안 해요. 잇몸 치료도 하고 했지만 계속 붓고 불편해 하셔갖고 발치를 했어요. 아까 말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치아 자체의 원인이 돼서 뼈가 안 좋아진 경우는 이를 뽑으면 낫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잇몸 세균 때문에 잇몸 뼈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뼈가 잘 낫지도 않고 잇몸뼈가 이렇게 없어지는 양상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치를 하셨던 분들은 3개월, 4개월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잇몸 절개 없이 봉합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새 뼈 이식 잘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많이들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발치한 자리, 이 뽑은 자리에 뼈가 잘 안 차는 거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이를 뽑고 기다렸다가 뼈가 안 차는 경우가 열에 한두 명 걸.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이 뽑고 뼈 이식 굳이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임플란트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우리가 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10% 미만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를 뽑은 자리에 뼈를 이식하고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치과 치료 비용 상승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0에 10명 정도는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태가 안 좋아진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를 뽑고 기다렸어요.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려고 마취를 해보면 경험이 쌓이면 그 안에 뼈가 잘 만들어진지 감이 오거든요. 마취를 했을 때 잇몸에 바늘이 들어가고 뼈에 닿으면 저항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취를 하려고 이렇게 딱 주사바늘을 꼽는 순간 주사바늘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다려도 뼈가 잘 안 된 경우구나. 이제 감이 오게 되죠. 그럼 마취하면서 그때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 저희 오래 기다렸는데 잇몸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때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해주거나 정말 상태가 안 좋으면 잘 익지 않은 뼈를 다 끌어내고 거기에 뼈 이식을 하고 다시 덮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 임플란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짧은 임플란트예요. 잇몸 질환이 진행되게 되면 잇몸 폭도 줄어들게 되지만 심한 경우는 잇몸뼈 높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는 나사인데 뼈에 들어가서 충분히 고정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가 높이가 부족하니까 뼈를 위로 쌓아 올리는 뼈이식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 이 턱뼈, 여기에서 뼈를 떼거나 턱 끝에서 뼈를 떼서 뼈를 쌓아놓고 나사로 고정해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긴 임플란트를 심는 게 정석이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표면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임상가분들의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져도 뼈 안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더라. 이게 이미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고,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위턱뼈보다 잇몸뼈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기능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새 이제 짧은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7mm보다 짧은 7mm 이하의 임플란트인데 숏 임플란트 범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분도 이제 오른쪽 아래 어금니 쪽에 예전에 임플란트 하던데 뼈가 다 안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아마 뼈가 여기 이렇게까지 있으셨을 텐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쭉 다 내려갔고, 이제 임플란트는 제거는 했는데 이 다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한번 내려갔던 뼈는 다시 위로 차지는 않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위에 뼈를 쌓아야 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위로 뼈를 쌓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아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짧은 임플란트만 내 뼈 안에 들어가도 되면 충분히 기능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환자분 임플란트 심은 게 몇 밀일까요? 4mm거든요. 내 뼈 안에 들어가는 이 타이타늄으로 된 부분이 4mm, 그 위에 잇몸살이 잘 덮일 수 있는 표면 처리가 된 부분이 2mm, 그래서 도합 이제 제일 길게 잡아도 6mm거든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어금니로 식사 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뼈를 위로 쌓아 올리려면 그만큼 내 살을 당겨서 꼬매 와야 되거든요. 살을 당긴다는 말은 장력의 힘을 결국엔 받게 되고, 그 장력의 힘이 평생의 세월이 흐르면 계속 걸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쌓아 올렸던 뼈가 결국에는 내려가요. 뼈를 위로 쌓아 올렸다가 뼈이식을 했던 분들이 물론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는 아까 이전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뼈가 차근차근 내려가요. 임플란트 표면은 그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미세 가공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균이 사는 집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짧은 임플란트를 내 뼈 안에 쏙 골인시키는 게 얘는 정말 간편하고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보면 이제 치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드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을 자의적으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데미지는 환자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죽으니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치과에서 교정 치료하고 있는 아이 어머님이신데, 예전에는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잘 안 하던 시절에는 여기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부분적인 보철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불편하다고 오랫동안 안 쓰셨어요. 이 뽑은 지가 되게 오래되면 특징이 뭐냐면 잇몸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올라와 있거든요. 잇몸뼈가 엄청 얇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치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얇을 게 이미 티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분 사진을 보면 잇몸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마징가인데 이렇게 저런 손처럼 잇몸뼈가 없어요.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나요? 이렇게 뾰족한 뼈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심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깥에다 뚱뚱하게 뼈이식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잇몸뼈가 극도로 얇아진 경우에 뼈이식을 제대로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잇몸뼈 벽이 정말 극도로 좁아진 경우에는 반드시 뼈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 이번 사진 아까랑 좀 비교해 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마찬가지 여기 뭔가 이렇게 뾰족하니 솟아있죠? 여기가 작은 어금니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CT로 재보면 골폭이 4mm 정도 되거든요. 작은 어금니에 심을 수 있는 최소 직경의 임플란트는 4mm예요. 4mm 뼈에 4mm짜리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다 뼈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가 됩니다. 이 환자분 또 볼까요? 잇몸뼈가 이렇게 있으셨을 텐데 너무 치료를 방치하셨어요. 그동안 잇몸뼈가 이렇게 있던 잇몸뼈가 이만큼이 없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턱뼈 안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 그 위에 남아있는 뼈는 이 정도고 폭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수술하는 사람은 이 신경도 피해야 되고
적절한 직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임플란트 나사선이 밖에 다 보인 채로 뼈이식을 해야 됩니다. 어금니 자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뼈이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극도의 좁은 뼈를 갖고 계신 환자분의 수가 뭐 저희 치과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대충 환자분들 온 게 통계를 돌려보면 10분 중에 한 분이 채 안 돼요. 한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실 때마다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뼈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임플란트 트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를 뽑고 나서 뼈이식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면 정말 수술 시간도 빨리 끝나고 환자분들 편하고, 두 번째가 잇몸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만 심어도 된다. 세 번째가 아주 좁아진 골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뼈이식을 한다.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어금니 쪽에 잇몸뼈 높이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잇몸뼈 위에는 코 옆에 숨 쉬는 데 도움을 주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을 해서 어금니 쪽을 이제 회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턱뼈 같은 경우는 이 잇몸뼈 높이가 많이 부족해진 경우에 씹는 방향으로 뼈를 요새는 잘 쌓아 올리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를 왕창 넣어갖고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잇몸뼈 높이가 2, 3mm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찍방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 상악동 옆에 구멍을 뚫어갖고 뼈를 직접 넣어서 뼈를 만들어주는 술식을 해야 되고,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가 너무 안 좋은 채로 오셨어요. 이를 뽑고 뼈의 높이가 2mm, 3mm밖에 남지 않은 뼈에다가 상악동 거상술, 측방 거상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데 상악동 거상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잇몸뼈가 2에서 3mm 정도 되는 경우에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뼈를 넣어주는 술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에서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뇌뼈를 이용하거나 뼈이식을 또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뼈이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극도로 얇은 경우에는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뼈이식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과 찾아오시는 많은 40, 50대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드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지만 그 복용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뭐 심근경색 아니면은 협심증, 생명하고 직결되는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으면 피가 이렇게 잘 돌 수 있게,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뢰 치과 스케일링만 받으러 오셔도 그 약을 자의적으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약은 우리 몸에 피를 잘 돌게 해서 피가 우리 몸 어딘가에 굳지 않게 하는 약인데, 발치를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데 치과에서 끊으라고 했다고 끊으면 데미지는 환자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 되게 많이 하셨고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지금 뼈가, 이 치아 뿌리가 부러져서 염증도 차 있고, 여기 임플란트 주변 보면 이미 뼈가 또 많이 녹아 있고, 여기도 이제 이가 없으셔갖고 내원을 하셨는데, 제가 썼던 블로그를 보고 오셨어요. 저희 치과에선 항혈전제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거를 알고 오셨는데, 자, 한번 볼까요? 뇌경색 때문에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임플란트 예정, 끊으려면 7일 전에 약을 끊어라, 치료에 따른 합병증, 뇌경색 등은 본인 부담이다, 감수해라, 알 권리와 자기 결정 존중,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이거를 처방해 주신 선생님은 이 환자분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약을 끊으려거들랑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예전에 이제 항혈전제를 꼭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내과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러한 이유로 피가 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환자분을 목숨을 살리려고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약을 끊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끊으세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는 거죠?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치료를 할 때 약을 끊었을 때 이 환자분이 다시 뇌경색에 걸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치과 의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나는 거는 치과 의사가 지혈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는 약 안 끊고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피가 조금 난다는 이유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끊고 있는데 이 환자분 그렇게 안 좋았던 이 뿌리 부러진 치아 뽑고 바로 사진을 또 찍었거든요. 이게 피가 많이 나는 건가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피가 많이 나는 메이저 블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에서 뿜어 나오는 피예요. 근데 염증 때문에 혈관이 과증식돼서 나오는 피는 우징이라 그래서 간단한 봉합, 지혈제 넣고 봉합하고 꼭 누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지혈이 되거든요. 이 환자분 이 상태로 그냥 집에 가셨어요. 지혈 처치가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역시 잘 들어갔고 마찬가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아스피린 그대로 복용하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분도 저희 치과에 이제 제 블로그 보고 오셨는데 여기 임플란트 주변 뼈가 다 녹았고 여기도 지금 뼈가 너무 안 좋으시죠? 소견서가 또 있어요. 이 환자분 협심증이 오셨는데 심장에 되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혈관이 한 4개, 5개 정도 있는데 이분은 그중 혈관 2개의 스텐트를 넣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써 있나요? 현재 항혈소 판재 중단 불가합니다. 필요하시면 약 유지하면서 발치 진행해 주세요. 이제 내과 의사님들 아시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이 환자는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치과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매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논문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하거들랑 나는 이 환자의 목숨이 중요하니 치과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오해라고 하면 오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뇌, 심장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장기가 없으면 죽으니까 이 하나 없어도 솔직히 살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 요거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7일 동안 며칠 동안 끊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되는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릴 약은 많습니다.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 약은 다 드시고 같이 내원하시는 치과에서 혹시 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시면 안 끊어도 된다고 하던데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끊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약을 안 끊어도 치료를 해주는 치과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